있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스토랑이 오픈한 다음에 3년간 생존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스태블리시된 레스토랑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조 교수님 그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 산업, 그러니까 외식 경영자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선정과 또 점포의 구성에 관한 훌륭한 연구를 해주셔서 저희가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토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 주제는 주체적 삶 연구소 소장님이신 이정훈 박사님께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외식 소기업의 영업 손실 추정 및 손실 보상 지급 효과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 그 기획 주제를 발표하게 된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고 마지막 순서여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으실 걸로 생각되어서 준비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외식 소기업의 영업손실 추정 및 손실보상 지급 효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본 논문은 올해 3월에 작성돼서 외식경영연구에 4월 게재된 연구입니다. 발표는 화면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코비드-19 팬데믹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비활동의 침체 및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감염의 확산과 대유행이 반복되었고 감염 상황에 따라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집합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손실 보상은 이달 지급된 손실보전금을 포함해서 총 6차례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1차의 그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고요. 2차와 3차 지원금은 피해 업종에 대한 정액형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서 실제 업계에서 실제 피해에 못 미치는 지원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손실보상이 작년 10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맞춤형,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지급했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손실보상 지급 결과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그 빅카인즈라는 시스템에서 주요 언론사들의 노출된 그 기사, 손실보상에 대한 기사를 요약한 내용인데요. 업계에 대한 불만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로는 손실보상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불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의 영업손실 대비 보상금이 상당히 이제 과소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손실보상의 적용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요구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업계 의견과 사회적 논의를 실증적 데이터로 검토하기 위해서 외식 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손실을 추정하고 손실보상금의 지급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의 이해를 위해서 손실보상의 개념과 손해액의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와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의 희생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공적 지원과는 차이를 갖습니다. 이제 코비드-19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어떤 내수 소비의 침체라든지 영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들을 정부에서 부조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지원의 개념에 해당하지만 어떤 공익의 목적을 대상으로 뭐 영업 시간이 제한되었거나 아니면 집합 인원이 제한되었거나 영업이 아예 금지되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재산에 대한
공권적 조치에 의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좀 법률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영업 제한은 그 감염 예방에 관련된 법률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보상의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손실보상이 시행되지 못했었고 작년 7월에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 근거가 과연 손실보상을 해야 되느냐 내지는 어떤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손실보상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피해액을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얼마를 보상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손실보상의 영업손실보상에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평가 지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 앞에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도로가 깔린다든지 해서 일정 기간 영업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법률에서는 영업손실의 평가액을 그 사업자가 증빙한 일평균 영업이익에다가 휴업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정비 지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감가상각비라든지 유지관리비처럼 영업이 중단된 기간에도 계속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로는 민영보험의 사례인데요. 기업휴지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휴지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의 사고로 인해서 영업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이때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기업휴지보험에서의 손해액 산정 기준은 앞선 공익사업에 관련된 보상에서 영업이익을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증빙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사고로 인한 매출 감소액에 이익률을 곱하여서 이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익률인데요. 이익률이라는 개념, 여기서 사용된 이익률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경상비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매출이 일정 기간 영업이 중단돼서 매출이 감소한다고 해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비의 절감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익률에다가 영업이익률 플러스 경상비의 지출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는 경상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감해서 실제의 피해를 가장 근접하게 보상할 수 있는 산식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인데요. 이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은 앞서 소개드린 두 가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일평균 손실액에다가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이라는 것은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도에 평균 영업이익률에다가 임차료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율과 인건비 비율을 더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매출이 감소해도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고정적인 경상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항목을 곱해서 손해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곱해진 보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피해가 100만 원이 추정이 되었다라고 해도 4차 지원금에서는 여기서 80%만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설명하기로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전 국민적 부담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누자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80%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5차 손실 보상에서는 이를 좀 높여서 90%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손실 보상의 산정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 피해를 추정해서 이를 보상하겠다라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산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손실을 추정하는 목적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런 각기 조금씩 다른 산식이 실제로 반영되었을 때는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아래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내용입니다.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의 장표를 마련했는데 어떤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은 이렇게 똑같이 상승이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료, 인건비, 기타 비용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기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뭐 식재료비와 같은 변동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광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똑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앞에서 설명드린 그 두 가지 산정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2019년도에 사실 지금 화면과 같이 어떤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저 화살표만큼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빨간색 화살표만큼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이익의 감소율로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산정하는 기준을 생각해 보면 동일한 그 뭐 가격의 판매량을 갖고 있는 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적인 비용을 임차료와 인건비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타의 비용을 변동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일한 2019년도에 영업이익을 발생했고 매출 감소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해도 영업이익이 좀 더 적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앞에 그 변동비를 인식하는 방식과 뒤에 변동비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그 영업 손실에 대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과연 얼마나 보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업 손실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매출 감소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뭐 10% 줄었거나 20% 줄었거나 30% 줄었을 때 이익의 감소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개별적인 각 매장이 어떠한 비용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익의 감소폭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두 가지의 이 매출 변동에 따른 이익 감소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을 각각 가정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고자 했었는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2019년도에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시점에 영업이익이 저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매출 감소가 과연 얼마큼 발생했느냐, 뭐 10% 발생했고 또 20% 발생했고 30%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그 영업이익의 변화, 감소율의 변화가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고자 했고요. 이 각각의 매출 가정에 대한 매출 감소에 대한 가정은 10%, 20%, 30% 이렇게 제가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산출한 기준은 4차 손실보상금의 이제 지급 결과를 갖고 역산을 했습니다. 예, 공식적인 통계, 매출 감소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내역과 개별 업장에서 받은 평균적인 금액 그리고 외식 기업의 그 평균적인 매출과 이익률을 역산을 해서 실제로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했느냐를 추정했더니 한 20%가 이제 평균적인 기준이 될 수 있었고요. 개별 업장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10%, 20%, 30%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세 가지 매출 가정에 대해서 비용 구조를 좀 다르게 그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 손실보상에서는 임차료와 인건 우리가 외식업에서 프라임 코스트를 뭐 식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식재료만을 이제 변동비로 보죠, 그렇죠? 근데 영업 손실보상에서는 거꾸로 임차료와 인건비만을 이제 고정 비용으로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기타의 비용, 이 프라임 코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을 과연 변동비로 넣느냐 아니면 고정비로 보느냐 이것을 각각 다르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비용을 모두 변동비로 본 거, 영업 손실 보상에서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죠. 그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50%를 변동비다, 50%는 변동비다, 아니면 전체가 다 변동비일 수도 있다. 이런 세 가지 가정을 수립을 해서 이런 세 가지 매출 변동의 상황에다가 각각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런 화살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 감소 수준에 대한 가정 그리고 비용 구조에 대한 세 가지 가정을 통해서 개별 업장이 어떤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 보상금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하는 2020 외식업 경영 실태 조사의 원시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2020 외식 경영 실태 조사지만 사실 경영 성과에 대한 데이터는 2019년도 연간 자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기준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도의 매출과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이 보고서에 3,008개에 해당하는 음식점의 원시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3,008개의 원시 데이터 중에서 손실보상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뭐 매출 10억 원 이상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거든요. 뭐 법인업체 제외되고 뭐 그런 기준을 검토를 해서 이 중에서 2,252개의 음식점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표본의 평균 연매출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그 음식점의 평균 매출이 이제 1억 9,600만 원으로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편차는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 25%에 해당하는 음식점의 매출은 2억 6천만 원인 반면에 상위 75%의 끝에서 이제 거꾸로 올라온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음식점의 매출은 연간 9천만 원으로 나타나서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영업이익의 평균도 마찬가지로 연간 5,270만 원이 평균이지만 상위 25% 음식점의 영업이익은 7천만 원, 또 상위 75% 음식점은 2,3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에 대한 것도 좀 차이가 있었었는데요. 비용 구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는 33.91%를 차지했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26.8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 과정에서 그 고려하였던 기타 비용은 12.29%인데요. 이러한 비중은 프라임 코스트 중에서 임차료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인건비보다는 조금 낮게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업 손실을 다르게 추정할 수 있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로 매출이 20% 감소하는 경우에 영업이익은 비용 구조에 따라서 40.1%에서 잘 나왔나요? 네. 40.1%에서 49.2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30%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60.1%에서 73.8%의 범위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30%만 줄어도 음식점의 영업이익은 60%에서 73%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고요. 이런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 상황에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그 4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률이 80%죠. 보정률을 80% 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타의 비용을 100%
변동비로 인식했기 때문에 제가 가정한 다른 비용 구조의 가정에서는 50%를 변동비로 반영했을 때 71.8%의 보상률이 나왔고요. 전액이 다 이제 변동비다 이제 극단의 가정을 했을 때는 65.1%까지 이렇게 실질적인 보상률이 감소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줄어든 영업이익과 보상금을 합산하면 이전 소득 대비 이익에 대한 이전 이익에 대한 보전율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에 대한 보전율은 매출이 10% 감소했을 때 95.9%에서 91.4%까지 이익을 보존할 수 있고요. 30%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전 이익 대비 87.9%에서 74.2%까지 이렇게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비용 구조에 따른 이익 보전이나 보상률의 차이는 매출의 감소 수준이 커질수록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으로는 영업이익 규모별로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손실과 손실보상금 지급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외식 소기업은 매출 및 영업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는 주요 비용의 효율 및 구성의 차이가 매장이나 음식점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저는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표본의 2,265개 음식점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영업이익의 규모별로. 예, 그래서 그런 그룹에서 과연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했었는데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1그룹과 4그룹의 매출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1그룹 상위 25% 그룹의 매출액 평균이 연간 3억 7천만 원인 반면에 4그룹은 7,800만 원에 해당을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의 편차는 더 크죠. 1그룹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1천만 원, 그리고 4그룹은 1,321만 원을 영업이익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그룹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30%를 영업이익으로 남기는 반면에 4그룹 같은 경우에는 16.75% 정도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차이는 매출액 대비 영세한 기업들의 식재료비 비중이라든지 임차료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4개 그룹을 나눠서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 추정 결과, 그리고 손실보상금 지급에 의한 그 이전 이익의 보전율을 다시 계산을 했는데요. 9개 가정에 대한 4개 그룹의 분석 결과를 한 표에 요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그 평균적인 상황에 매출이 20% 감소하고 비용 구조는 기타 비용의 한 50%가량이 이제 변동비로 사용되는 그 음식점을 사례로 이렇게 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빨간색 안으로 화살표 그 박스 쳐져 있는 이 내용인데요. 매출이 20% 감소하는 경우에 1그룹의 영업이익의 손실은 40.93% 발생하는 반면에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4그룹의 영업이익의 손실은 67.5%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4그룹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0%만 감소를 해도 적자를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용 구조를 가정을 한다고 해도 기존 영업이익 대비 뭐 90%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적자 101% 마이너스 1%가 되겠죠. 예,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로는 마이너스 12%까지의 적자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으로 보전되는 이전의 이익은 1그룹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음으로 해서 이전 이익의 88.5%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그룹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도 80.5%의 이전 이익에 대한 보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그 영세한 계층의 이익 보전율은 매출의 감소가 클수록 굉장히 이제 더 확대돼서 나타나는데, 그 매출이 30% 감소한 상황에서 이익 보전율은 뭐 비용 구조에 따라서 82%에서
59.5%까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9.54%는 매출 감소가 30% 발생했고, 그리고 기타 비용의 전부가 이제 변동비다라고 이제 극단에 가정을 했을 때 손실보상금을 받아도 이전 수입의 60%밖에 보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업체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외식 사업자의 관점에서 이게 생각을 해본다면 월간의 소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굉장히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코로나 발생 이전에 영업이익은 그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서 1그룹 같은 경우에는 월간 940만 원을 그 사업자가 이제 자신의 소득으로 발생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그룹 같은 경우에는 월간 한 11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이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 분석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매출이 20%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그룹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은 첫 번째 집단에서는 940만 원의 이익이 매출이 20% 감소함으로써 본인의 소득이 5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550만 원이 줄어든 소득에다가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831만 원까지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영세한 4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월에 110만 원의 사업소득을 발생시켰다면 매출이 20%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 월간의 소득은 사업소득은 36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서 이 내용이 89만 원까지 이렇게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사업체의 기준을 월간 단위로 또 그래서 사업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변환한 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요약 및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식 소기업은 취약한 수익 구조와 영세한 사업 규모로 인해서 매출 감소에 의한 영업이익 손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한 영업시간이나 뭐 집합 인원의 제한과 같은 부분적인 영업의 제한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의 영업이익의 손실은 사업체의 경영 유지와 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도 확인이 되었으며 이는 손실보상 적용 이전 기간의 누적 손실에 대한 소급보상의 요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손해액 산정 방식은 다른 평가 지침 및 산정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소극적인 피해 산정의 기준으로 설계됨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개별 외식 소기업의 비용 구조에 따라서 실제의 피해와 보상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4차 손실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 기준의 보상률은 80%로 소개되었지만 개별 음식점의 비용 구조에 따라 실제 보상률은 65.1%까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률의 차이는 보정률의 반영에 따라서 더욱 확대되게 되어 있고요. 실제 피해 대비 손실보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는 사업자의 불만에 대한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전 소득의 보전 효과는 영업이익의 규모가 작고 매출의 감소가 크게 발생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이익 보전의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매출 감소에 대한 영업이익의 손실이 영업이익 규모가 영세할수록 더욱더 민감하게 변동하는데 여기에 비용 구조에 의한 차이와 보정률의 영향으로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의 산정 방식을 보다 정교화하거나 아니면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서 보정률의 차이를 둘 것을 본 연구에서는 제시했습니다. 근데 연구가 그 논문이 게재된 이후에 보정률이 이제 100%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으로 매출 감소 20%의 상황에서 전체 분석 표본의 50%에 해당하는 음식점들은 손실보상금의 수급 이후에도 도시일용 임금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갖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사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한 보완 대책도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연구의 결과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를 수행한 발표자의 작은 제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많은 외식 사업자를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손실 보전금이라는 그 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공익을 위해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해보고 관련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온전한 보상, 그리고 뭐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이러한 표현들만 이제 계속 언론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문제가 어떤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밖에는 이제 안 들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 또 외식사업자의 요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발표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반 가까이 지나온 경과기간 중에 손실보상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한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영업 제한이 한 2년 정도 이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월 정도만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구간이 되어 있고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물론 그 중간중간에 지급되었던 지원금도 있고 이달에 지급된 손실보전금이라는 내용도 함께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업자 중에는 이미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이미 사업을 중단한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마치면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업계나 아니면 학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좀 더 앞으로는 발전되고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코비드-19이 굉장히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줬지만 이런 상처를 계기로 또 그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